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신세계푸드 송현석입니다. 저는 그간 먹고 마시고 노는 분야에서 다국적 기업에서 약 한 30년간 일을 했고요. 그동안에 이렇게 다양한 브랜드를 경험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어떤 맛과 재미를 주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단순한 맛과 재미보다는 가치와 의미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돼서 굉장히 뿌듯하고 여러분들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공감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식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드리는 게 제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점심 식사 맛있게 드셨나요? 원장님 맛있게 드셨나요? 예. 그럼 제가 질문을 한번 다시 바꿔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점심 건강히 드셨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생각하기에 오늘 점심 나는 참 건강하게 먹었다. 뭐 아무도 안 계신가요?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요. 맛있게 먹는 거하고 건강하게 먹는 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종의 분류상 호모사피엔스죠. 호모사피엔스가 이 땅에 약 한 3만 년에서 4만 년 정도 살아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지금 이런 형태로 저희 선조들이 이 땅에 살았을 때 과연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대부분 평소에 채소, 플랜트를 많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구하기 쉽고 채취하기 쉽기 때문에. 그 외에 가끔 곤충을 드셨겠죠. 곤충을 먹고 나면 단백질이 보충되는 거고 에너지가 나오는 걸 느꼈기 때문에 곤충을 먹었을 거고, 4발 달린 짐승은 정말 가끔 드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잡기가 힘들거든요. 특히 혼자서 사냥하기 힘들고. 그래서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지난 4만 년 동안 이 땅에 생존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우리의 몸이 플랜트나 그런 곤충 이런 거를 먹는 거에 더 훨씬 익숙하게 되어 있고, 이런 육식 문화에는 지난 200년도 채 안 되는 동안 우리가 많이 과다하게 육식을 섭취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지금 과다하게 먹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3만 년에서 4만 년 동안 호모사피엔스가 개체 수가 그렇게 급격히 증가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량이 꾸준히 공급이 되지가 않았어요. 식량을 못 구하면 굶어 죽기가 쉬웠습니다. 근데 어떠한 이유로 몇 가지 사건으로 이렇게 1800년대 초 이후에 호모사피엔스의 개체가 급격히 증가를 합니다. 물론 산업혁명이나 뭐 다른 문화적인 그 혁명도 있었지만 푸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3가지 일련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음식을 구해서 썩기 전에 섭취를 해야 되는데 어느덧 보존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음식을 보존해서 먹게 되었고, 또 그동안 야산에서 뛰어다니던 그런 가축들을 포획해서 집 근처에서 키우면서 축산을 해서 먹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종자개량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식량에 대해서 풍족함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에 70억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의 그 호모사피엔스가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보존 식량을 만든 거는 저희가 전쟁 영웅으로 알고 있는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이 1700년대 후반에 전쟁을 하면서 군사들이 계속 이동을 하면서도 보존해서 식량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 가지고 만들었고, 제과업자가 그 프랑스에는 와인을 많이 마시니까 와인 유리병에다가 그 음식을 넣고 가열한 뒤에 코르크 마개로 닫은 다음에 그걸 최초의 병조림이 1800년대 초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기술이 나중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은 와인을 그렇게 많이 안 드시기 때문에 커피나 티를 드시는 그 틴캔에다가 음식을 넣고 가열한 다음에 납땜질을 해서 영국에서 최초의 통조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나폴레옹 최후의 전쟁인 워털루 전쟁에서 병조림을 든 프랑스 군대와 통조림을 든 영국 군대가 붙어서 나폴레옹이 대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만들어 놓은 발명품에 의해서 본인이 그 운명을 달리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런 돼지나 야생 동물들이 저희가 포획해서 이렇게 우리에 가둬놓고 공장식으로 키워 먹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굶어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이런 노먼 블로그처럼 우리 농업학자들이 종자 개량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훨씬 더 지금 풍족하게 탄수화물을 섭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굶어 죽지가 않게 되었고요.
여기도 조금 연배가 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나라도 이 땅에서도 1960년대 말 혹은 1970년대 초까지 굶어 죽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굶어 죽진 않은데 예전엔 그랬고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보면 1970년대나 80년대 대비 현재 우리의 식량 소비율을 보면 밀, 쌀, 계란, 육류, 우유 할 것 없이 엄청나게 3배에서 많게는 80배까지 소비량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그동안에 지구상에서 인구가 는 배수보다 훨씬 더 큰 배수인데 그거에 대한 해석은 인구도 많이 늘었지만 각 개인별로 섭취하는 음식 소비량이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음식을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양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많이 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뭐 이런 식단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낯설지 않죠. 여러분들도 돈만 내면 오늘 저녁이라도 어디 가서 이런 유사한 식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식자재가 풍부해졌고 이제는 많이 먹는 것뿐만 아니라 재미로 먹습니다. 미슐랭부터 해서 뭐 또 많이 먹는 먹방도 있고요. 그래서 음식을 이제는 즐기면서 먹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모자라다가 풍요롭게 되니까 과유불급이란 말씀이 있었듯이 이제 풍부함으로 나타나는 그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일단 비만, 뭐 콜레스테롤, 당뇨 이런 병들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에 굶어 죽던 그 시기까지는 당뇨로 죽는 분들 거의 없었습니다. 과당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우리가 식재료나 식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과식으로 인한 그 현대 병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과다한 그 축산을 하기 위해서 지구의 많은 면적들을 지금 황폐화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985년 대비 2017년까지 한반도 면적의 10배에 해당되는 아마존 밀림이 소의 그 가축의 경작지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간이 호모사피엔스가 살고 있는 거주지의 면적보다 가축을 키우는 곡물 생산을 위한 면적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 가축에게 먹일 곡물을 만들기 위해서 지구에 더 많은 면적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우리에게 환경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지구 전체 온실가스의 15%가 그 가축에서 나오고 있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내연기관 자동차, 비행기, 항만을 배를 합쳐도 우리 축산업이 뿜어내는 이 환경 오염보다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축산업이 무섭고요. 특히 뭐 소, 돼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소가 가장 주범입니다. 이 소는 여러분들 트림과 방구가 많이 나오는데 얘네들이 뿜어내는 메탄가스나 아산화질소가 CO2보다 양도 많지만 독성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지금 온난화의 문제 주범의 제1 주범이 소입니다. 지금 당장 전 세계의 온난화를 해결하려면 저희가 뭐 종이빨대를 하거나 비닐봉지를 쓰지 않거나 분리수거를 하거나 그런 것보다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여야 됩니다. 근데 화석연료의 사용은 개인적으로는 줄이기가 굉장히 힘들죠. 정부나 기관 자체에서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소의 개체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가 일주일에 하루 정도 소고기 섭취를 안 하면 당장 지구는 환경적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실제로 여러 가지 축산업자들에게 이해관계와 이런 것 때문에 액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외에 물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 있는 이런 식재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단한 물 소비량이 필요한데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면 저 아래 닭 한 마리,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댁에 가서 닭 한 마리를 드시는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약 4,000리터 정도의 물이 소비가 됩니다. 그럼 4,000리터가 뭐냐? 저희가 개인적으로 6개월간 샤워를 했을 때보다 많은 양입니다. 왜 이렇게 많느냐? 왜냐하면 닭 모이를 생산하는 데도 물이 들어가고 닭을 먹이는 데도 들어가고 닭 분유를 처리하는 데 들어갑니다. 닭 한 마리가 이 정도인데 이 많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물이 소비가 됩니다.
앞으로 멀지 않은 시대에 지구에는 물 부족 현상이 올 거고 물을 가진 나라가 부국이 되는 시대가 곧 올 예정입니다. 그 외에 이제 쓰레기는 말도 할 거 없죠. 저희가 이제 쓰레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실제로 여기 있는 숫자도 좀 약간은 과소평가된 것 같습니다. 쓰레기로 인해서 엄청난 사회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닭이 우리가 가만히 냅두고 살려고 그러면 얼마나 사는지 알고 계셨나요? 닭이 13년을 살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 13년 살 수 있는 닭을 약 35일 동안 A4 용지만한 케이지에다가 가둬두고 24시간 불을 해서 계속 낮 같은 분위기를 해주면서 35일 만에 닭을 잡아먹습니다. 근데 이제 35일 만에 그 조그만한 공간에서 키우다 보니까 닭이 병이 듭니다. 뼈질환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병이 걸리니까 항생제를 놓습니다. 그리고 빨리 자라라고 성장 촉진제를 놓습니다. 엄청나게 화학 케미칼이 들어가죠. 저희는 그런 닭을 먹고 있고 그런 돼지들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먹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지금 현재 나가서 드시는 그 가격에는 저렇게밖에 생산할 수 없는 가축들을 지금 드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항생제에 간접적으로 노출이 되고 항생제 내성까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위험한 거는 이렇게 가축을 바로 옆에다 놔두고 살다 보니까 동물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각종 팬데믹 전염병들이 엄청나게 창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3년 이후에 약 7회의 대규모 전염병이 나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벌써 몇 가지는 아직도 종식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조류독감, 메르스, 지카, 코로나 아직도 종식 안 되고 매년 돌아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우리가 내년 초에 선언한다 해도 가까운 3년 안에 이와 유사한 팬데믹이 또 올 수 있다는 통계상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느끼고 빠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자, 기후는 말도 할 것 없이 위험합니다. 올해 100년 만에 서울에 폭우가 왔다고 그랬죠. 라인강, 독일의 라인강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알프스에 눈이 녹아내리고 있고 북극과 남극에서는 곰이 초원에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빙하가 아니라. 자, 여러분들 내년 여름에는 150년, 200년 만에 폭우가 올 수 있고 더 큰 재앙들이 옵니다. 환경운동가들이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근데 지금의 환경운동가들은 경고합니다. 1980년대생 후반 정도부터는 당대의 재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여기에서 일부 해당이 안 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도 우리 자식들 혹은 우리 동생들이 피해 볼 수 있는 당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뭔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바야흐로 이렇게 먹는 것이 지구와 인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기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기들 좋아하시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 다들 여쭙습니다. 저는 어떻게 먹고 있냐고요. 저는 비건도 아니고 앞으로 비건이 될 생각도 없습니다. 고기 즐기고 고기 맛있게 먹고 싶어요. 근데 어떤 고기를 먹고 싶냐? 저는 품질 좋은 고기를 먹고 싶습니다. 병들지 않고 항생제 안 맞고 그리고 성장 촉진제 안 맞은 고기를 먹고 싶습니다. 근데 얘를 이렇게 좁은 데다 가둬 놓으니까 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돼지가 여러분들 개보다 똑똑하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친구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태어난 지 약 3주 정도면 자기의 이름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하고 널찍한 데에다가 얘네들을 우리가 방목을 하면 똥오줌과 잠자리를 구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돼지를 이렇게 좁은 케이지에다 넣고 키우다 보니까 배변 위에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요로 감염이 걸리고 뼈질환이 걸리고 스트레스에다가 항생제, 성장 촉진제 들어갑니다. 그거를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 나가서 삼겹살로 드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아까 보존 식량을 말씀드렸지만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는 식량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캔 같은 패키지를 만들어서 유통을 하기 시작을 했고 동물성 제품을 아무리 레토르트를 해서 캔에 넣은들 시간이 지나면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존료를 집어넣습니다. 그 보존료가 여기서 보면 제일 유명한 아질산 나트륨. 아질산 나트륨이 WHO에 의하면 고기 성분과 합쳐지면 1급 발암 물질을 유발할 수 있다고 WHO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일부 혹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겠죠. 아니 우리는 KFD 식약처에서 허용하는 수치만 넣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1급 발암물질에 해당되는 다른 제품이 성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성면을 치사량 아는 정도만 매일 여러분들 밥 드리는데 조금씩 타드리면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빨리 저희가 모두가 인지를 하고 더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 엄청나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이 지구를 다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의 개체를 줄여야 됩니다. 그럼 소를 왜 먹느냐? 혹자는 단백질을 얻기 위해서 먹는다. 근데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 육고기들보다 뭐 대두나 혹은 김 같은 게 100ml당 단백질 함유량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굳이 왜 소를 키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곡물을 투여를 해가지고 그걸 키워가지고 얻는 소의 단백질 포션이 얼마 안 되는데 왜 소를 이렇게 먹어야 되느냐? 그거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이 맛일 겁니다. 소에는 그 감칠맛이라고 사실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여러분들 다 많이 드셨으니까 알 겁니다. 이 소고기에서 주는 그 감칠맛은 다른 식자재로 대체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지구를 위해서 아무리 소 섭취량을 줄이라고 해도 실제로 그 맛을 단숨에 이렇게 줄이고 여러분들의 식생활을 바꾸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소 먹고 싶잖아요. 그럼 아까 저처럼 더 품질 좋은 소를 먹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소비자로서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더 품질 좋은 소를 먹고 싶다. 그래서 축산업자가 이런 드넓은 방목 그리고 항생제 안 넣고 성장 촉진제 안 넣는 소를 공급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걸 만들 수는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소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만큼 소고기를 자주 드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현재도 전 세계 정부에서 약 한 43조 정도를 축산업자의 보조금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보조금이 없다면 여러분 맥도날드에 가셔서도 햄버거 하나 2만 원 이하로 못 드십니다. 그만큼 정부 보조로 소고기 값을 줄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흑자를 만들려고 하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건강에 안 좋은 소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소비자들이 점점 건강에 대한 인식이 커질수록 더 품질 좋은 소고기에 대한 요청이 있을 거고 더 비싼 소고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소고기 먹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오늘 대안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혹자들은 이제 초창기에 대체육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저는 번역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얼마 전부터 대안육이라고 수정해서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대체라는 거는 어떤 중압감도 있고 꼭 바꿔야 될 것 같은 의무감도 있는 것 같은데 대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속 가능한 소재로 기존의 것을 대안하려고 하는 거고 대안육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비건. 근데 비건이 아닙니다. 여기를 보시면 대안육 지금 현재 질병과 항생제로 인해서 품질에 문제가 있는 소고기의 대안은 1번이 품질 좋은 소고기입니다. 품질 좋은 소고기로 무항생제, 자연방목, 목축 비육을 해서 더 좋은 소고기가 나오면 대안이 됩니다. 두 번째가 플랜트 베이스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식물성 원료로 소고기의 맛을 내는데 소고기에서 안 좋은 성분은 빼고 식물에서 좋은 성분을 이용해서 식물로 소고기 맛을 내자 하는 게 이제 소위 비건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정확히는 비건하고는 결이 다르지만 저게 식물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배양육입니다. 배양육은 소를 잡아서 거기서 죽여서 먹기보다는 개의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부위별로 배양해서 드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옵션은 가능한데 소고기 값이 비싸질 거고 이거는 지금 많은 스타트업이나 외국에서 연구 중인데 한 10년 정도 지나면 그래도 우리가 사 먹을 만한 가격의 제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한 10년간은 이 플랜트 베이스가 그나마 대안이 좀 되지 않을까. 물론 첫 번째하고 같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는 미래는 사람들이 영화관 가듯이 가끔씩
정말 품질 좋은 비싼 소고기를 드시고 넷플릭스 보듯이 대한식품을 드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대한육은 뭐가 좋을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항생제가 안 들어가서 좋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귀여운 동물들을 많이 죽이지 않아서 좋습니다. 세 번째, 토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물 사용량을 줄여서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좋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기후 위기에 우리가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한국의 5천만보다는 지구상 70억 명을 상대로 더 이런 큰 가치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미국의 베럴 푸드라는 스타트업 회사를 세웠고요. 저희의 비전은 더 좋은 식품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드시고 계신 모든 푸드는 제가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다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일주일에 플라스틱 신용카드 하나 정도 분량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는 건 얘기를 들으셨죠?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 물이나 소금 등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물도 문제가 있습니다. 채소 문제 있습니다. 채소는 비료와 농약으로 채소를 기르기 때문에 야산에서 자라는 채소는 시들어서 말라 죽지 썩지 않습니다. 저희가 먹는 채소는 썩는 채소입니다. 비료와 농약으로 채소가 썩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도 비료와 농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농법이 필요하고,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그런 실내에서 식물을 키울 수 있는 채소를 키울 수 있는 기계도 내놓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그 외에 고기는 뭐가 문제가 있느냐? 왼쪽에 제가 불편한 지시라고 있는 게 현재 고기, 유제품, 뭐 수산물들의 문제입니다. 아까 고기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제품은 락토가 있죠. 그 다음에 항생제, 성장촉진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유가 가장 빨리 대체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의 25%가 이미 대체 우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체 우유를 가장 열심히 팔고 있는 데가 아이러니하게 메일유업입니다. 메일유업에서 기존의 우유보다 지금 아몬드 브리즈하고 어메이징 오트인가요? 오트 쪽에 굉장히 팝업까지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 거죠. 시장이 이렇게 가는 거. 고기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축산업자들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기존의 축산업자들이 지속적으로 가려면 지금부터 배양육이나 이런 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지, 지금 이 대세를 자꾸 비토를 하기 시작하면 전기자동차가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전기자동차에 밀리고 그 담배 회사들이 전자담배에 밀리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서 미리 선제적으로 해야 되고, 수산물은 말도 할 수 없죠. 미세 플라스틱, 중금속, 고래배충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피하기 위한 담수, 그 육상 양식도 하고, 그리고 또 3D 프린터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아까 호모사피엔스의 4만 년 역사 중에 저희가 현재 오늘 먹고 있는 대부분의 음식은 미국 주도로 지난 100년간 공장식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년을 뺀 지난 3, 4년 동안 3, 4만 년 동안 먹었던 거하고는 다른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세계화가 되고 인구가 늘고 편해지기 위해서 먹었지만, 이제 환경에 건강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면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되고, 모든 면에서 하나씩 한 단계씩 더 나은 음식이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시도를 하고 있고, 저희는 현재 굉장히 다양한 그 육가공 제품과 유제품, 우유 등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빨리 여러분들에게 전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왜 이런 걸 하느냐? 세 가지입니다. 몸에 좋고요, 아까 동물 복지에 좋고, 지구 환경에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1926년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스팸을 저희가 8월에 전 세계 최초로 콩으로 스팸을 만들었고, 저 밖에 나가시다 보면 직접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 드셔보시고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셨습니다. 일반 스팸하고. 기존의 스팸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질산 나트륨과 동물성 지방이 들어있기 때문에 1급 발암물질을 일으킬 수가 있고 콜레스테롤도 많습니다. 그거를 식물성 요소로 바꿔서 스팸의 맛을 여러분들이 즐기시면서도 훨씬 더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빨리 경험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압구정동에 팝업 매장을 저희가 12월 말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번 꼭 들리셔가지고 뭐 사지 않더라도 꼭 경험을 한번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에 들어와 보시면 저희가 이제 원물도 있지만
저희는 음식 푸드 회사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푸드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멀리 알리기 위해서 각종 전기차 회사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행사도 하고 있고, 저희가 국군의 날에 아질산 나트륨이 없는 핫도그를 국군 장병들에게 제공을 했고, 서울시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고기 없는 날에 서울시 공무원들이 다 같이 저희 식물성 샌드위치를 드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쪽하고 많이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거를 더 친숙하게 알리기 위해서 여러 셀럽들을 통해서 교육과 경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장인데요. 저희는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를 내면서 말씀하신 게 상대 경쟁사의 성공을 기원한다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는 저희 혼자서 이걸 감당하기에는 세계 시장이 너무 크고 시간도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와 경쟁할 수 있는 국내의 다른 식품 회사라든지 해외 식품 회사들이 더 전격적으로 들어와서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지만 아까 현재는 아질산 나트륨 들어간 유가공 제품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질산 나트륨이 안 들어간 제품을 가지고 다 같이 경쟁해서 같이 커스텀하고, 이렇게 맛과 제품, 맛과 재미만 제공할 게 아니라 소비자에게 더 건강하고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제품들을 항상 같이 경쟁해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돌아가셔서 이제 내가 먹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의 몸에 좋은 거, 지구에 좋은 거에 같이 드시고 건강한 지구를 함께 만들어 가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